공시가격이 19% 이제 정부에서는 공시가격을 전국 평균을 19% 올린 것은 그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19% 올렸다 했잖아요. 그런데 그 반대로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은 또 뛰어요. 네. 공시가격뿐만 아니라 공시지가, 좀 아까 그 최 연구원이 얘기했듯이 공시지가를 얘기한 거잖아요. 근데 자 이렇습니다. 아니 우리가 그냥 이거 보세요. 내가 그냥 토지 그냥 지금 내 싸게 팔려고 하는데 그냥 공시가격에 팔릴 거야. 공시가격보다 더 싼 게 어딨어? 아니 뭐 공시가격이 싸다는 거는 뭐 다 알잖아요. 시세보다. 근데 공시가격 줄게. 근데 공시가격이 이미 올라가 있잖아. 그렇죠. 그러니까 또 그냥 공시가격 주면 부동산 가격도 오르게 돼 있다. 그런 거고, 또 하나는 임대인들뿐만 아니라 자기 일가구 주택 갖고 계신 분들도 계산 뚫기죠. 뚫기해서 아니 내가 1년에 세금을 얼마씩 냈었는데 그거를 나중에 집을 매도할 때 거기다가 플러스 시켜야 될 거 아니야. 그렇죠.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. 그렇게 돼 있습니다. 그 어느 한 일간 신문에서 이야기하기를 이게 지금 공시가가 올라감으로써 달라질 게 한 63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조세부터 시작해 행정 그리고 부동산 모든 게 이게 이제 바뀔 건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행정이랑 63가지요? 네, 63가지나 된답니다. 그렇게 많아요? 네. 나는 그렇게까지 몰라. 아무튼 뭐 달라질 게 엄청 많아진다고 하는데. 그 63가지라는 게 그런 거겠죠. 그 하나로 인해서 그 변화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물듯이 변화하는 것들. 예? 그게 뭐 정확하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뭐 63가지가 아니라 우리나라 부동산이 국민의 75% 80%가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잖아요. 국민들이. 그렇죠. 그러면 75% 80%의 그 자산들이 움직인다고 보면 우리나라의 그 변동이 될 수 있는 가격 변동이 될 수 있는 거는 80% 75% 되지 않나. 63가지 아니라 6,300가지가 될 것 같은데. 그리고 이 저기 1주택을 갖고 있는 은퇴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부세나 잘 안 들려. 뭐라고 얘기하나.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그 노인들, 은퇴 노인들, 은퇴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나 재산세, 종부세 이게 과다 징수로 인해 가지고 이 징벌적 과세라고 봐도 거의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다 보면 이 세금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집을 매도하고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이것 또한 또 이 사람들이 주거지를 포기하고 다른 데 가는 것도 조금 불합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내가 봐서는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 돈을 수입이 없잖아요. 예, 그렇죠. 근데 그런 분들한테 첫 번째 세금을 못 낸다. 올라가서 그러면은 누가 그러더구만 이사 가라고 강남에서 이사 가라고.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재산세 이런 것들을 지금 그 은퇴하신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감면을 해준다는 얘기가 있어요. 어느 정도 빼줘야 되고. 그럼에도 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되시거나 수입이 없으신 분들, 그 다음에 자영업자 이런 분들도 지금 그 재산세가 항상 공시가격은 재산세하고 뛸 수 없는 그런 붙어 다니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렇죠. 공시가격이 올라니까 재산세 올라가는 거고, 재산세 올라가면은 또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료 올라가야 되고, 그죠? 건보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올라가는데, 직장인들은 이제 4대 보험이 돼 있으니까 다 있지만, 이제 지역에 계신 분들, 지역의료보험들이 다 올라가다 보면, 국민연금까지 전부 다 올라가잖아요. 네, 그러면 공시가격 하나로 인해서 부담이 가다 보니까, 그럼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좀 혜택을 은퇴하신 분한테 준다. 근데 그분들이 집을 팔고 다른 데로 가잖아요. 네. 못 가. 그렇죠. 가격이 안 맞으니까. 이미 집값은 많이 올랐고 양도세 때문에. 양도세. 양도세 때문에. 양도세 때문에 못 가. 근데 이제 1가구 1주택은 비과세겠지. 네. 그쵸? 네. 근데 또 이제 다른 데 가서 움직이더라도 자기 생활 터전을 가졌던 분들이
또 나이 드셔서 움직이는 게 또 쉬운 게 아니거든요. 그렇지.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돼 있는데 뭐 그분들이야 뭐 오르고 내리고 떠나서 세금 더 내야 되는 입장이 됐고 또 다주택자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집을 팔더라도 세금 냈던 거를 갖다가 양도를 할 때 부과를 해서 금액을 올릴 거 아닙니까? 네, 그렇죠. 그건 이제 이거는 악순환이다. 공시가격을 올리는 건 좋은데 옛날에는 왜 공시가격이 이렇게 낮았을까? 그쵸? 네. 그럼 옛날에도 올릴 수 있었는데 옛날에는 안 올렸고 지금 왜 올리는가?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좀 보거든요. 이번에 이 부작용이 좀 나타날 염려가 좀 걱정이 된다. 그래서 공시가격에 대해서 올리는 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. 왜? 가격이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의 그 공시가격 올릴 때랑 가격이 올라갔을 때 올린 거랑 그 다음에 가격이 올라갔을 때라 하더라도 그 비율을 얼마큼 올리느냐. 지금 어떻게 보면 보세요.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.2, OECD 국가 중에서 1, 2등 그 더 빠진 나라들 우리나라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은 안 했지만 그래도 그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는 좀 좋은 경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런데 경제 성장률이 19% 성장했나? 아니 절대 아니죠. 경제 성장률은 19% 성장 안 했잖아. 그래서 결국 이제 집값에 대한 건데 집값은 성장했지. 성장했지만 그거에 대한 부담으로 또 한창만 본 거지. 코로나로 인해서 봉급단으로 하고 자영업자들 엄청 힘들고 한데 자영업 힘든 분한테 자영업을 하신 분이 자가주택 갖고 계신 분한테 세금을 더 내라. 이렇게 되잖아요. 그렇죠? 그 한쪽에서는 자영업자 대출해주고 한쪽에서는 임금자금 대출해줘서 꾸역꾸역 잘 하라고 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공시가 올려서 살고 있는 주택에서는 또 돈을 뺏어가고 그런 꼴이 아니야. 그래서 시대적 배경에 좀 시대적 시간차에 맞춰서 세금도 조절을 좀 해야 되지 않냐. 아니 코로나에서 경제가 안 좋고 다 힘든데 그건 그거고 공시가격은 공시가격이라고 또 따로 매기고 원래 주택이랑 주거는 국민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가처분 소득이랑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럼 국민 전체적인 그 가정에 대한 소득분을 우리가 보고 공시가격 올리든지 내리든지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네. 그것 따로 이것 따로 한 얘기야. 응? 우리가 보면은 밥 먹을 때 숟가락은 커피 숟갈인데 젓갈은 대나무 젓갈이라는 얘기야.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. 네,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요새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가격이 이제 전세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정부적으로 이제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이 공시 이제 지가를 공정 비율을 이제 100%로 맞춘다고 하니 이런 재산세나 종부세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부동산이 상당히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. 이 세금 때문에. 네. 그래서 이번에 공시가격으로 인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6월 1일부터 그 재산세, 종합부동산 이런 것들이 6월 1일부터 세금이 또 증폭적으로 증가하잖아요. 네. 6월 1일 기점으로. 네. 그래서 5월 말이나 6월 달쯤이면은 어떤 그 세금에 대한 그 대책이 한번 좀 나오지 않을까 감히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. 그러면 네. 그 세금에 대한 뭔가 대책이 좀 더 강화되는 건가요? 아니면 좀 이렇게 좀 경감될까요? 아까 얘기한 대로 긴급재난은 줄 건 주고 뺏을 건 뺏는다. 그래서 세금도 줄 거 주고 좀
빼줄 거 빼주지 않는 그런 대책이 양면 정책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. 왜냐하면 6월 1일 딱 지나고 나면 이제 그때 좀 6월 1일 되기 전부터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하거든. 그럼 이제 그때부터 말이 좀 나오고 언론에서 좀 나오기 시작하면 그거 요즘 정부는 그 언론에서 하는 얘기를 잘 듣잖아 또. 네? 그래서 그렇게 그때쯤 해서 세금 관련된 정책이 하나 좀 나오지 않을까 감히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. 안 나오면 말고. 이제 자영업자들 대출이 이곳 금리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이 그 자영업자들 점점 부담을 느낄 건데 요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금리 인상이요? 예. 요즘 금리 인상 조금씩 하고 있죠 가계대출. 예. 근데 그 가계대출이 금리 인상에 하는 원인이 뭐였고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는 똑같은데 근데 시중 금리는 올라가는 이유가 시장 금리가 올랐죠. 그죠? 그러니까 그 기준 금리가 있는데 시장 금리 이렇게 두 가지 나누는데 시장 금리가 요즘 조금씩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. 그죠? 네. 왜 그래? 그게? 뭐 그렇죠. 대출 수요자들이 많아서 대출 소작이 많아서. 대출도 금리가 낮다 보니까 뭐 대출 받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뭐 돈은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돈 많아요 지금.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으니까. 요즘 보면은 그 핸드폰으로 대출 받으라는 전화 많이 오지 않아요? 네, 엄청 엄청 많이. 많아요. 네. 그 돈이 많다는 얘기야. 돈이 많은데 이제 그 지금 시장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저 원재재 가격이 올라서 그래요. 원재재 가격이. 이게 우리나라의 금리는 그 세계 경제, 미국 경제하고 맞물려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미국이 올리면 우리나라도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, 미국이 내리면 우리도 이제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우리가 한 2, 3년 격차로 1년 6개월 그런 격차로 미국이 올리면 한 1년 내지 1년 반 정도 있으면 한국도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도 왜냐면 전 세계적인 그 경제가 그 사슬처럼 다 연결고리가 돼 있잖아요. 네. 그죠? 네. 연결고리 돼 있어요. 자, 그거는 이제 2000년도 이후서부터 이제 그 자유무역이 이제 팽팽해지면서 보호무역에서 자유무역에서 전 세계적으로 다 사슬처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옛날에 그 1980년대, 1990년대 이럴 때는 그 선진국은 선진국만 발전하고 후진국은 발전을 못하고 뭐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2000년대 이후서부터는 선진국이 발전하면 후진국도 같이 발전하고 선진국이 막 그 경제 무너지면 후진국도 무너지고 이렇게 머리에서 사슬처럼 다 연결고리가 돼 있었는데 지금의 그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조지 앨런이 돈을 무지하게 많이 푼다. 그 푼다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렇죠. 양적 완화. 양적 완화되고, 양적 완화되는데, 그럼 양적 완화되어 또 이번에 이제 백신을 계속 맞다 보니까 경제가 다시 살아날 거다. 살아날 거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있다 보니까 원재재 값이 올라가고 있다. 그렇잖아요. 네. 석유를 안 썼잖아. 그렇죠. 네? 구리를 안 썼단 말이야. 구리에 들어간 자재가 굉장히 많은데 안 쓰다가 이제는 저 경제가 돌아가니까 그걸 이제 팔릴 거 아니야. 그쵸? 네. 그래서 그 원재재 값이 올라간 거예요. 그 원재재 값이 올라가고 경제가 좀 좋아지고 백신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원래 은행은 시장 금리는 그 기준금리보다 먼저 올릴 때 먼저 올려요. 내릴 때는 기준금리보다 늦게 내려. 그러니까 이런 경제 성장률이 이제 좋아지고 인플레이션이 될 걸 예상하고 시장 금리가 먼저 움직였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 시장 금리가 지금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.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자기네들 눈치 봐가면서 올리지 사실은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쨌든 그 조금의 이제 그 금리는 시장 금리는 조금씩 움직일 거다. 그러니까 이게 냉탕에 있는데 미국도 뭐 23년까지는 이제 금리를 안 올린다고 했는데
시장 금리는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. 네. 경제가 또 경제가 좋아진다는 걸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원재재 값이 올라오고 있어서 한국도 어떤 지금의 한국의 SK나 LG의 그 배터리가 지금 세계적인 배터리가 지금 협의를 다 봐서 이제는 그 협정 판기 다 나고 나서 이제 배터리 수출, 네. 반도체들이 이제 경제 성장,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서 좀 올라갈 거고,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조지 앨런이 그 돈을 몇천억 달러를 또 푼다. 그래서 이런 기대 심리에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거다. 그러면 반대로 시장 금리가 올라감에 나는 것은